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힘 후보, 제1야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름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른 국민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자유보수 혁명을 좀 깊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우리 쪽에서 좀 이렇게 그 배울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음미할 때 차기 정부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좀 올릴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탄생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검찰총장 출신인데 정치 입문을 하고 난 뒤에 제1야당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조기 입당을 한 게 저는 빛나는 한 수라고 보는데 예. 조기 입당이 7월 30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예상을 좀 못했던 거죠. 예. 100일이에요. 딱 8, 100일 9, 10, 100일. 100일. 예. 입당 후 100일, 100일 작전인데 이 조기 입당을 해서 얻은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정치 처음 하죠.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입니다. 정치 처음 하는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기강이 빠지고 뭐 개파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 어중이 정당, 떠중이 정당에 조기 적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당의 장단점이 뭐다? 예. 제가 보기 국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국힘이 대한민국의 뭐 문화미술만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번 팍 꺾여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당과 연결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화당, 그 다음에 뭐 이제 민정당, 민자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자유연부터 쭉쭉 이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 주류를 그렇죠. 형성했던 정당이거든요. 이게 주류에서 이제 2000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 DJ 때부터 물러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주류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20년 전부터. 그렇죠. 그러나 이 깊은 뿌리에서 오는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그렇죠. 단점은 내부가 개판이다. 개판이다. 어중이 떠중이다. 말하자면 이제 정당도 사실은 이게 정치가 우리 민주주의하고는 다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틀을 가지고 하지만 정당이든 국가든 이거는 사실은 일정한 리더, 즉 사람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그냥 고만고만한 어중이 떠중이 서로 개판 만들고 정책도 없고 가치도 없고 왔다 갔다 이익만 추구하는, 그리고 뭐 밖에 또 뭐 우리 조중동이라고 하는 또 이 언론에서 그냥 하면 거기 무릎 꿇고 그냥 그게 잘 보여서 적절히 개인적인 일종의 입신영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모여 들어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그것도 딱 3일만 계산해. 72시간. 그 3일 동안에 이익이 올 것 같으면 누구 등에든 칼을 찌를 수 있는 이런 좀 황당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거를 겪었다고요. 겪었죠. 예.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세뇌 탈출해서 말을 조심했는데 왜냐면 저는 특별한 무슨 그런 그 라인업이 없거든요. 줄 서는 게 없는데 그 캠프 사정의 내부적인 얘기들을 하면 저 윤 캠프랑 가깝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말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윤 캠프도 그렇고 특히 윤 캠프 쪽이 그래요. 이 아주 그 밀접한 그 동생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후배들이 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국힘 이제 국회의원 잘 나가는 사람이지. 아유 후보님, 제가 아주 그 오른팔 같이 쓰는 아주 좋은 은재 보내드리겠습니다. 범죄자야. 그러니까 그거 잘못 밝혀지면은 완전 독박 쓰는 그런 사람을 보내놓고서는 아 똘똘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함정이고 뭐 이렇게 흉악한 자들이 다 있어? 이런 느낌을 그 후배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 후보가. 근데 어쨌거나 별꼴을 다 본 거예요. 그동안 100일 동안. 별꼴 다 봤죠, 뭐.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이지. 모 씨, 굉장히 우파라고 알려진 TK 지역의 모 씨. 이 사람은 윤석열 후보 내려가니까 열상고 우리 윤 후보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쪽에 우리 홍 후보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탁 돌아서 가지고 비밀리에 안동 라인을 타고 이재명을 접선을 해.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리고 또 모 씨는 제가 포항에 윤 후보님 내려갈 때 잘 준비했어요. 해가지고 포항 가서 죽도시장 가서 사람들 다 이제 나오니까 이거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라고 하고 다음날 홍준표 캠프로 가버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정치 특히 이제 이게 동아시아 조금 많은데 정치 낭인들이 중간에 그 말하자면 아니 낭인도 아니고 의원급들이 의원급 근데 이제 낭인급 의원이 있고 낭인급 의원급 낭인 의원급 낭인 최소한 의원급 낭인들이 그 다음에 돌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예.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물게 공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근데 그런 굵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다중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조직화를 하고 그것도 알면서 속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일종의 게임으로서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7월 30일 날 입당을 해서 한 100일 동안 예. 그러니까 국힘의 이모저모를 다 본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게 왜냐면 시간이 필요한 공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과외를 했죠. 집중과외를 철칙이 집중과외를. 네. 두 번째는 뭐를 꼽으세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뭐 저기 그 문정부하고 조국부터 네. 싸우기 시작하고 준비했는데 사실은 저는 우왕좌왕하는 국힘에 활력을 집어넣어줬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국힘 지지율이 한 20%쯤 되지 않았나? 뭐 그렇죠. 20% 정도였죠. 지금 40%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선 뭐 치고받고 내부적으로 참 엄청나게 네거티브 했지만 그 윤이라는 인물이 들어가면서 경선 분위기 확 살아나고 이러면서 40%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싸워볼 만하잖아요. 본선에서. 본선에서 이제 그릇이 되죠. 그릇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짚으신 건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는 말하는 정치적인 전투력을 그렇죠. 키웠습니다. 본인의 전투력이지. 본인의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 좀 내고 처음 하니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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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오늘 딱 그 수락연설하는 거 보니까 틀이 되셨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는 눈.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아주 라인업이 잘 돼 있는 그 조직이 또 복잡하지만 이 정치 조직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최재형 씨. 말하자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학자에 가까운 이제 아주 선량한 분이죠. 선량한 분이죠. 그러니까 경기 인맥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선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동계의 세계가 아니고 본인의 그 아주 온순함,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잡탕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사리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 잡고 끌어갈 거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정치가 어떤 뭐 정치 수선하려 그러는데 이거는 죽고 살기를 그런 갈등의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지난 100일 동안 윤이 한 일 세 가지, 윤 후보가 한 일. 첫째, 국힘이라 불리는 우왕좌왕 어중이 떠중이 정당의 속속들이 체질을 공부했다. 공부를 했죠. 이게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온 더 잡 트레이닝, OJT라고 있잖아요. OJT가 있죠. OJT를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남들은 한 달 할 걸 하루 만에 한 셈입니다. 말하자면. 아니요. 한 100일이면 충분히 해요. 시달리면 100일이면 충분히 해요. 뭐 다른 사람도 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국힘의 경선 이게 흥행이 돼서 네. 국힘의 그 지지율이 40% 정도까지 한 더블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클로 그러니까 그릇으로 쓸만하다. 네. 대선 본선에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게 본인의 전투력이 향상됐다. 이제 네 번째 꼽으면 뭐예요? 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뭐 이 당 내에서 계속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그 과반수 이상을 항상 지지를 받는 그 압도적인 그 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됐는데 거의 큰 힘이었는데 절대적인 당내 백일 전투를 하면서 당내의 다수를 자기가 말하자면 지지를 받았고 이게 자신의 행보나 혹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구하고 맞아떨어져서 잘고 매칭이 잘 당내 파워를 획득했죠. 했죠. 당내 파워를 획득했는데 예. 이 당내 파워를 가지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하는 것만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 자체 말고 실제로 파워를 가졌을 때, 그 당원과 그다음에 정당을 혁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보태면 됩니다. 자유 보수 시민사회에 대해서 광폭 행보를 해야 되고 가치를 공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시민사회랑 같이 놀아버리면 예. 경선 전에는 예. 이 당원협의회장이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내 기반 흔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예. 당원 가입 운동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기 윤 후보 쪽이 예. 해서 막 집어넣어 버리면은 왜 내 선거구 흔드냐 이 반응이 나와요. 대신에 이제 어중이 떠진 국회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근데 내줬지.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딱 갔으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달라야 되잖아. 이제는 못 빠져나가 당원협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원 모아서 한 3, 40만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 넣어야 되고. 국민 여러분, 그건 이제 저 윤석열을 도와주시려면 우리 당부터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제가 한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사실은 듣도 못한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열정이나 이런 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이 헌정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마음이 이거야. 내가 지금 대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구국을 위한 선택을 보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구국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3월 윤석열 후보가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3월 9일 날 하는 행위가 혹은 3월 9일까지의 나의 행위가 구국을 위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진정한 공화국적 애국 이 부분이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내 파워 획득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는 당원 가입 운동 일으켜서 정당 살려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뭐 10년 가까이 사실은 이 586 세대들 이권 카르텔에 다 넘겨줬잖아요. 네. 가져와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한 며칠 전이죠. 윤 후보가 지방 권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할 때 저 양반이 당내 파워를 획득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오해를 그러니까 반발을 많이 일으킬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옛날 일인가 다 까고 얘기할게요. 주호영하고 이완구가 싸운 게 그렇죠. 그 대구 수성구 구청장 공천 누구 공천 안 해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호영이 튀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의원 혹시 아니면 연락 주세요. 출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그 오늘 내가 그러니까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지방 공천과 관계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런 뜻을 담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을 자극했구나. 당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건 뭐 나만의 관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개념적인 그 게임을 할 줄 알아요. 말하자면은 오늘 잠깐 하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보면은 상당히 개념화된 방식으로 자기의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 말을 할 줄 알죠. 말을 할 줄 알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뭐 토와 연결된 인적 연결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그 지방을 뺏겼을 때 우파들이 잘 못한 그 중에 하나가 개념화된 어떤 위계들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지금 저 이준석이는 무슨 뭐 시험을 봐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한 이 개념화된 틀에서 프레임을 놓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람들도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역사적인 일, 개념, 체제, 언어, 개념, 내러티브, 가치, 세계관 이런 거가 튜닝이 돼야 돼요. 튜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는 화성말 하는데 여기는 금성말 하면 말이 안 통하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거꾸로 조기 입당을 안 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뭐 자기가 맷집이 좋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거나 조중동 잘하잖아요. 조중동과 국힘이 짬짬이하고 왜냐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밟으려고 그랬을 그거 거야. 아시죠? 처음에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불러낼 때 뭐 조선일보 특히 조선도 중앙이 애를 많이 써서 불러내고 막 띄우고 그랬는데 막 정치에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자마자 벌써 조선일보는 개헌 내각제 패받으라고 암시를 했지. 왜냐하면 최재형 후보가 그건 잘했어. 최재형 후보. 나 내각제 할 생각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최재형 후보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나왔어. 그냥 어쩔 수 나와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조선일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하는 부산의 뭐 정치인 김정길 씨를 전면으로 옛날에 왜 최보식 씨가 했던 그 전면으로 해가지고 김정길 씨의 입을 빌어서 윤석열이가 나와서 지금 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지가 대통령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뭐 가능성 반밖에 안 될 거야. 50대 50이야. 근데 누구를 말하자면 킹메이커를 할 것 같으면 100%다. 네. 그 이야기는 최재형이나 김동연, 특히 최재형이를 내려와서 대통령으로 시키고 이런 뭐 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일보 프레임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사인을 벌써 나와서 이제 정치 나누고 직후하고 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그 얘기가 툭 나왔고 지금도 아주 영악하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흔들었다 끌어내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에는 내각제를 끊임없이 했던 김무성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정에는 개헌이라는 건 없다. 최재형 씨가 그건 잘한 거야. 최재형 씨가 아니고. 윤석열이 제일 먼저 했어. 윤석열이 먼저 했고 윤석열 후보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최재형이 했고.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 예비 후보 이제 뭐 경선 후보가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좀 재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빠딱하게 계속해서 계속 펼쳐나가고 뭐 그렇죠. 요새는 동아일보가 제일 나아요. 진짜로. 요새 동아일보는 저기 뭐야. 대장동 그것도 잘 다루고. 그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는지 압니까? 부패 약탈? 아니, 구더기론. 구더기 같은 자들. 그렇죠. 한꺼번에 땅 파고 묻어버리겠다. 부패 약탈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정교모 성명서에 제가 썼습니다. 이권 카르텔, 그 다음에 부패 공동체, 그 다음에 약탈 정부.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받았어요?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본 거지 뭐. 그렇겠죠. 그 이제 1년쯤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저 사실은 그게 민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말이죠. 이 본선은 쉬우려면 엄청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부정선거 걱정 많이 하지만 3월 1일 혹은 2월 28일 여론조사 기준, 여론 발표 기준 25%포인트나 30%포인트 차이 나면 어떡할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응? 그러면 뒤집어 엎질 못해. 사람들이 그렇죠. 안 믿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후보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스크럼 짜고 저기 뭐야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얘기하는 그 운영 개선 8가지 포인트 지금 법 아래서 그렇죠. 뭐 자료 대신에 함 써라. QR 쓰지 말고 바코드 쓰고 절취부 둬라. 법대로 해라. 서버. 그렇게 해서 서버도 하위 장비 같은 거 하지 말고 저기 다시 저기 나주에 국가 전산 세타로 다시 돌려보내라.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움직임을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이 시민 사이드에서 한 10만에서 20만 명이 선거 지키겠다고 이제 나서거든요. 예. 그 선거 지키겠다 나서요. 이번엔 진짜로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 저기 부정선거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혁명인데 하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본선은 오히려 경선보다 이기기 쉽다고 봤어요. 왜냐면 경선은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죠. 아까 역선택까지 일종의 그 범죄 행위거든. 광의에. 이게 우리 정치권, 우리 언론, 우리 지식권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말하자면은 모든 제도나 절차는 시와 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역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이 그 경선을 하는 국가에서는 공직자의 경선을 하는 데는 선진국에는 없는 단어야. 그거는 일종의 범죄적 행위로서 네. 100% 막아내지는 못하지만 구멍숭숭 뚫리게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건 문항 자체가 구멍 숭숭 뚫리게 해놨잖아. 해놨고 그다음에 아니 지지층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제가 나오면 우리 후보가 싸우기가 좋을 것 같아라고 계산하고 답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론조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또 느슨해요. 그런 여론조사 틀이 그렇게 엉성하게 돼 있으니까 거짓말로 나 이 사람 지지해요라고 하는 거가 상식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아네스티에 관한 문제잖아요. 정직성에 관한 문제,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범죄적인 거거든. 사람들의 인성이나 판단이나 시비관념을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국힘이 앞으로 다른 정당들이 앞으로 이거 여론조사할 때 자기 정당 지지 성향자들을 중심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을 다 거짓말하는 국민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그런 국민으로 만드냐고. 왜 당신들이 나서서 정치만 잘하면 되죠? 저기 풍속을 타락시켜.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은 구분되는 시와 비의 관념을 네. 이게 정치권이나 제도권이나 언론이나 질서권으로 오면은 그 자명한 상식 기준의 시비관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택, 거짓말 선택 범죄예요. 혹은 거짓말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야. 거짓말 선택이야. 거짓말 선택이죠. 그게 사기죠. 네, 사기 선택. 근데 그 사기에 또 놀아나. 본인 자기 기만을 해.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단지 이런 건 반영할 수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예. 강렬한 증오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점수를 깎을 수가 있다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프로발 인덱스라 그러잖아. 뭐냐면은 지지층과 열성 지지층과 열성 반대층 사이의 갭. 그렇죠. 왜 만약에 열성 지지층이 더 높다. 그럼 거기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를 깎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 지지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대층, 그러니까 중도나 반대도 이게 확장성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묻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다 물으면은 국민들이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어프로발 인덱스,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과 열성 반대층 사이의 갭을 계산을 해서 그 갭을 점수로 반영해 주면 돼. 이런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나 지난번에 저기 민주당이 훨씬 더 잘했어요. 그건.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잘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더 망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했죠. 144만 4,040명이라는 무지막지한 선출인단을 모아놨어. 그러면 그 정도 모았으면은 좀 제대로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뭐 거의 4,4,5,0씩 해갖고 이재명으로 몰아줘버리고 우리 재명이 튼튼해요, 잘해요라고 전직 국회의장들까지 우르르 나와서 전부 띄워주니까 표 찍은 사람들은 뭐요? 우롱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부정선거 의혹, 지금 180일 넘어도 지금 안 되고 국가가 가장 중요한 지금 쟁송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이제 후보로 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윤석열 후보가 관건 선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마
드루킹 여론조작 중립내각 주장했죠. 중립 거국내각 네. 주장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네. 아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 대법원이 왜 180일 동안 이렇게 가장 본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회피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저는 별로 뭐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봐요. 필요 없다고 봐요. 네, 저는 그거는 사례로 사회로에 그 관한 그 재판이 기이할 정도로 늦게 되고 있다. 이러이러해서 국민들이 이 사전 투표나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 정도 이야기.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선거 참관 감시 운동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지금 법 상태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 개선을 해라. 그 정도는 라는 그런 미래지향적 캠페인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지난 4.15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는 권력 잡고 나서 하는데 지금 하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피해 망상증적인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 해서 이제 논점을 흐려요. 논점 흐리죠. 맞아요. 예. 당연히 권력 잡고 나서 뒤져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본선이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본선이 오히려 경선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선에 들어갔을 때 한 몇 가지 점에서 이게 제대로 된 조심만 하면 제대로 된 레시피만 사용하면 더 쉬울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제대로 된 몇 가지 점을 좀 한 두 가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때요? 그렇죠. 뭐 후보 신변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극단적인 일은 별로 안 일어났지만 뭐 테러라고 하는 건 항상 상정해요. 박근혜 대통령 죽을 뻔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1cm, 5mm나 1cm만 더 들어가면 이게 경동맥 나가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지금 뭐 상당히 대한민국이 지금 난잡한 방식의 침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죠. 업무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네, 뭐 자살 당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후배 신변 안전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공약이 굉장히 차분하고 건실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단순히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응징한다라고 하는 측면, 응징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부패와 타락을 응징한다는 건 당연히 하는 그다음에 부패 약탈을.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큰 변동에 대해서 다 내장이 된 방식의 건실하고 말하자면은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공약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무 섹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게 뭐 공약이 섹시한다고 사람 확 모이고 공약이 섹시하지 않아서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고 건실하면 된다. 그렇죠. 공약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그 후보 결정되고 나서 한 연설과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차분하게 하는데 항상 굉장히 그 종합 세트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가 기반이 되는 부패 이 척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건국과 헌법 정신의 수호,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와의 결속과 가치동맹이라는 하는 측면, 이걸 그리고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기본을 시장으로 가되 그걸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지상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게 시장과 정확한 워딩은 이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시장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장과 기업에 의해서만이 고용이 창출되고 곡간이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과 성장 중심으로 가되 사회 안전망으로 보완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실하고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섹시하게 튈 필요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섹시하게 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렇죠. 그 싸움이 아니야. 그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을 회복하자는 싸움이지. 맞아요. 상식을 초월한 섹시함을 보여주세요. 그런 표 드릴게요. 이런 경쟁이 아니에요. 아니. 네,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레시피는 뭐겠어요? 뭐 제일 정치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뭐 주변 관리 잘해야죠. 예예. 뭐 사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요한 리더십을 통치 혹은 뭐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을 만드느냐. 근데 그 주변에 그 팀들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은 잡음이 나오고 뭐 스캔들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다 힘 다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윤 후보가 상품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통이 있다고 이게. 그렇죠. 성장통. 그러니까 이게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오니까 주변에 스캔들이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래? 그렇죠. 이런 문제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회가 지금 뭐 180석이면 그대 뭐 이제 뭐 야당 나중에 잡으면 야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으로 운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은 지극히 유기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헌법 체제입니다. 네,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 문재인이야말로 가장 제왕적으로 했는데 만만한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공격할 때 그러면서 조중동이 나서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것도 법조가 앞에서 나서서 꽹과리치고 나도 법학 교수들 그 변호사들 잘 나간다는 자들 구역질이 나서 그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치학이나 헌법학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강화되어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랑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 중간쯤 와 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그런데 무슨 놈의 제왕적 대통령제야? 이제 그래서 이게 마치 국민들한테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소야대에다가 그 한 7, 8명 되는 그 여당이라는 자들이 이게 척추도 없고 벨도 없어 갖고 그것도 좋아. 무장공자인 것도 좋아. 틈만 나면 조중동이랑 야합해서 대통령 등에 칼 찍을 수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했던 지금 현재의 여당을 보면은 거의 뭐 원파티 시스템에 가까울 정도로 친정 체제로 운영이 되고 아주 일사불란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좀 그런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자면은 뭐 산업화부터 해가지고 했던 지금의 야당 지금 국힘당 이쪽은 보면은 아까 말했던 어중이 떠중이 허물허물 해가지고 항상 대통령 주변을 가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그거하고 싸움을 하는 또 다른 계파들하고 해서 이 말하자면은 이 두길보기 세길보기를 하는 굉장히 분산된 세력.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보면 깝깝한 게 이거지. 2015년이었나 유승민이 국회법 고쳐가지고 행정부 마비시키려고 들잖아. 그렇죠. 그 유승민은 난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니까요. 그 국회법 소동 때. 그래서 그 다음에 김무성이는 저기 핵심 인사 당 대표로 한 자가 도장 갖고 튀어버리잖아. 사보타지 하잖아. 참 못 볼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아니 무슨 뭐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게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했다가 아니라 안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같은 당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딱 눈치 딱 까고서 저 내가 등짝에 오늘 대통령 등에 칼 지르면 나 뜬다. 내 정치적 입지 강해진다. 그것도 딱 72시간이야. 장기도 아니야. 그러면 바로 그냥 칼 날려요 이게. 그렇게 사실은 이제 참나 이게 민주주의에서 이게 특히 이제 의회와 집행권과 입법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싫어도 국회를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국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선에는
어느 선에는 이걸 까고서 얘기를 해야 돼. 윤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왕적 우리나라는 실정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 권한이 막강한 변형된 대통령제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시면 저의 제일 큰 약점은 국힘의 약점이기도 한데 여소야대가 되고 저쪽에 180명으로 이게 기세등등한 야당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이 그 올바른 정책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고리를 국회에다 걸어놔야 돼. 그래야 국회와의 싸움과 긴장을 위한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든 본인이든 간에 내셔널 에젠더가 자명한 것 같으면은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설득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저는 국회랑 대판 싸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검찰 같은 데가 좀 제대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 몇 명 잡아놓고 겁 좀 박주고 그러면 또 대충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말은 국회를 움직여서 국회를 설득해서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국회랑 결국 힘겨루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미리 알려놔라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때려 잡았을 때 저 개땡땡들 저거 잘 잡았다. 국민들이 이렇게 박수를 친다고 그때요. 그렇죠. 그게 아주 같은 이야기인데 일본 말로 인옥구리를 걸어놔야 돼. 인옥구리. 맞습니다. 낚싯바늘을 딱. 그게 이제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정을 리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 문재인 같이 완전히 그냥 진정화 시켜놓고 혼자는 관여도 안 하고 저쪽에서 대리로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의회 독재다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면 안 되고 관심은 가지되 걸어놓고 국민들로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받도록 좋은 의미에 그렇게 유도를 뭐 가급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악하고 교활한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